사고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대응 미숙으로 너무나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19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담화문에서 언급된 국가안전처 신설과 재난안전예산의 사전 협의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발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람직한 재난안전 시스템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재난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를 재난이라는 것은 디제스터라는 것은 배드락이라는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식적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고 남의 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에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일반 행정과 어떻게 보면 재난에 관련된 행정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정부라는 이름으로 대변이 되는 우리 정부는 모든 것들이 가급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들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 능률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모든 요소 하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양한 체계들, 모듈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불완전한 체계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크로스 체킹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그래서 행정적으로 행정학에서는 그 합리성, 그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냐 아니면 가외성을 추가로 보완하는 그런 행정이냐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대로 설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 아닐 재난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가외성이 인정이 되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사망자 10인 이상을 발생하게 한 사고를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총 조사 건수가 276건이고요. 그 중에 유형으로 보면 이제 자연재난부터 대형 교통사고에 이르는 8가지 요소를 구분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예방 대비 문제,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의 대응 문제, 그리고 사후 수습과 환류 체계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방 대비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하이니 법칙이라고 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사소한 징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들 300대 29대 1이라는 그런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전의 전조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식적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안전불감증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런 인식적인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표준 매뉴얼부터 현장 조치 매뉴얼까지 3,000개가 넘는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암수 동체인 형태로 한마디로 규제를 하는 곳과 사업을 하는 곳들이 구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이 한 기관에서 하면서 제대로 견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대응입니다. 결국은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D333이라는 개념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결국은 재난이 일어난 직후 3분 이내에 우리가 해야 될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요. 또한 3시간 내에 그리고 3일 이내에 우리가 그 피해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에서 그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휘 통제력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보면 전문가가 없이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현장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ICT 기반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우리가 모자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론 브리핑에서도 개별 부서가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혼선을 유발했던 그런 문제들이 대응 단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나가야 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완전히 좀 전환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먼저가 투트랙형 규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과거에 경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해서 그 규제를 정부가 가급적 정부가 개입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맞습니다만은 사회적인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나라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투트랙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교육,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처에서도 결국은 중앙 및 지역의 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돼야 되겠고 재난 전문 인력이 반드시 지방에 전진 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대응할 수 있고 전문 대변인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만든 그 SBB라고 해서 스마트 빅보드와 같이 모든 재난의 정보들이 한 그 화면 내에서 감지되고 통제되고 지시가 되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현장 사고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는 재난에 대해서 피해가 나면 반드시 과학적인 원인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도화되어야겠다. 이것은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이미 법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액티베이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이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 체계 내에 재난안전이라는 분야가 대분류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부처의 예산들을 체크하고 하는 그런 사전협의권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 순환보직제라든지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는, 그리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생기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 신설은 특히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권이나 특별 교부수에 대한 배분 권한 같은 것, 그다음에 공채 선발, 순환 보직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의 재난 대응의 개념은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119 구조대가 투입되기 이전에 그 재난 현장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119가 골든 타임을 적용해서 빠른 그 투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사고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구조를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재난 전문가 운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종합행정이라는 것이 재난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행정의 기능도 필요하고 실제 전문성이 있는 방지 안전 직렬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융합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전문가로서 그 분야의 학위를 가진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력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실제 행정에서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예산, 제도, 법, 조직 같은 것을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국가안전처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적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교육, 그다음에 연구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형 재난관리 패러다임이라면 삼위일체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고요. 시간관계상 승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참여형 지역의 그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애 전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받고
또한 재난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제도화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용 과학적인 연구 기능을 강화해서 실제 필요한 기능들, 연구 개발 사업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다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형 사고 사례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개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미래형 그 재난관리 패러다임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국 그 해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해수부 해경청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국가안전처에 들어와서 지휘 체계도 아마 일원화되고 그럴 텐데 우리 해양대학교에 계신 우리 국 교수님은 그렇게 됐을 때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큰 해양에서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안전처에 이제 태동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국가안전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른 나라들을 좀 본다면 유사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11 테러 후에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국토안보 부내지 국토안보성을 만들면서 수송성에 있는 해양 경비대를 가지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양 경비대, 그다음에 연방 재난관리청, 이민국, 세관국, 그다음에 국경 경비대, 뭐 이런 조직들을 지금 같이 망라해서 한 성 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재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은 크게 이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안전 관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 보안일 거고, 해상 환경 관리, 그다음에 이제 교통 관리,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업무로서 국방을 보조할 수 있는 유사시에 뭐 그런 5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저희 나라의 해양에서 재난 안전 관리의 형태를 본다면 이 처음에는 이제 분산형 각 국가의 기관 분류 분산되어 있는 분산형에서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으로 이제 안전 업무가 나눠져 있는 그런 이제 혼합형, 그러니까 혼합형에서 이제 선진국 해양 선진국 형태로 가게 되면 통합형 형태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통합형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런 전이 단계에 지금 현재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되고 해양 안전 재난 관리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가지게 될 개선 방안은 한 8가지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예. 그래서 먼저 이 단속이나 수사 같은 거지 권력적인 업무가 이 배제가 되고 관료화가 방지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법이나 작용법을 제정해서 통일성이나 정교성이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조직이 가진 미래 비전이나 핵심 가치나 자긍심을 공유를 해야 된다. 구성원들이. 그다음에 이제 총책임자의 임기제나 평가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 그러면서 이제 구성원의 창의성, 혁신성, 자발성이 키워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 문제에서 아까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의 예산이 수립되고 추진 동력이 확실히 돼야 된다, 확보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의 품질, 그다음에 효율성, 최적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훈련이 내실화가 되고 실제 현장 중심형의 인재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번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온 문제가 재난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과연 이게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이러한 재난 안전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재현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국가에서 조직을 갖추고 또 예산을 투입하면 모든 재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자세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떤 국가의 어떤 노력이 집중이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따라서 국가 외에 민간이 할 부분, 또 국민 스스로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된 정책도 수립을 하고 또 조직도 같이 나가는 이런 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안전처의 신설과 또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는 첫 번째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안행부하고 소방방재처로 구분되면서 실제 이제 혼란이 발생을 했고,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재난 자체를 통합하고 또 통합하는 어떤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의견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올 2월달에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이 바뀌면서 안행부에서 사회재난을 총괄하게 되고요. 또 기존의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난을 총괄하고, 그리고 또 해경에서는 또 해상 업무를 이제 보게 되면서 각 기관별로 이제 업무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국가안전처로 그런 어떤 기능들이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기관 내에서는 또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재난은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안이 굉장히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심지현 박사님이 333 법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재난을 대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3분, 30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긴급한 어떤 사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3시간, 또 3일, 심지어는 한 달 후가 더 중요할 수 있는 또 재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또한 평상시에 또 예방 활동도 여러 가지 재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960년대 이후 그때 풍수의 대체법을 만들면서 재난관리 업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재난을 나름대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 구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관리해온 것도 나름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한 번의 어떤 사례만 가지고서 모든 재난을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또 나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빠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연재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재난은 세월호 참사하고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일단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는 저는 따로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한, 특히 재난에 관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같이 업무를 공유하는 방안, 이게 국가안전처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만 평상시 재난이 없을 때 효율적인 예방과 어떤 안전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어떤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지휘 통제력도 어떤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같은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요. 작년에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사고 때 경우에 보면 국토교통부가 아주
그 창구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단일화하면서 그리고 또 계속 언론에다가 신뢰를 줬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어떤 그 이상의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철저한 어떤 협조와 신뢰 또 어떤 창구 일원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아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또 그런 잘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 저희가 어떤 언론이나 보도 관련된 어떤 그 관리를 할 때 좀 더 참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연구 본부장님께서 재난안전예산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개선 방안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국가는 안전 재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요. 2차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2006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 안에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이 전 토론에서 많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항목으로 해서 약 9.5조 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유엔이나 OECD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코어4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준인데요. 정부 기능에 관한 분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세 번째 항목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제 각 국가가 사용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15.8조 원 정도가 14년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법원, 헌재 세부 항목입니다. 법무, 검찰, 경찰, 해경, 재난관리 등등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14년에 15.8조 중에 아마 보시면은 경찰 분야가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9.1조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재난 안전 부분에 대한 현재 국제 기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유엔에서 작성을 하고 OECD 등에서 따르고 있는 코어4 정부 기능 분류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IMF의 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나와 있는 기준인데 거의 유사합니다. 한국의 가운데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거의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고 세 번째가 공공질서 및 안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가 워낙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 안전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국민들의 관심과 대응해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국제적인 이 기준 또는 그 최근부터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이성이 존재합니다. 기준들이 각각 다르고요. 예를 들면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재예비비 같은 게 그 재복구 이런 게 이제 예산에서 빠져 있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해수부나 국토부에서 안전 관련 예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안전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 관리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시면 방금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코폭이 현재까지 국제 기준이고요. 국제 기구에서 그러니까 OECD나 IMF 등에서 안전 예산이란 각 국가가 이렇습니다고 따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항목 Public Order and Safety 항목 외에는요. 이 기준을 보시면 대충 OECD 평균이 총 지출은 3.8%, GDP 대비 1.7%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총 지출이 국민 부담률이나 총 지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지출 대비는 3.8% 정도가 우리나라의 그 4.3%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로 GDP 비율은 약간 낮지만 정부에서 적어도 이 기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에서 일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 사례별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안전 예산에 근접해 있는 분류는 일본과 미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그 방제 예산을 따로 짜지는 않죠. 그렇지만 내각부에 있는 그 내각부에서 방제 백서를 그 각종 그 우리나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도 아마 이 일본의 방제 백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준을 따른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보면 과학기술, 재해방, 국토보전, 재해복구 등 4개 분야로 해서 예산을 각 부처별 예산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방제 백서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2010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본에서는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재복구 일종의 이제 그 엄청난 양의 이제 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그 재복구가 이제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 그 이후로 한번 분류를 해서 그 비중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국토보전이 그 전에는 한 50%, 60%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재해 예방과 재해 복구가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전 예산이라고 했을 때 국토보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좀 혼동스럽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치산, 치수, 뭐 댐 건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전 예산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은 영국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영국은 이제 그 소위 그 코폭에 나와 있는 공공질서 안전 예산을 영국이 공공 분야의 통계가 OECD까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도 그 세 번째 항목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지역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 영국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방본부, 우리나라 지자체에 속해 있는 소방본부가 일종의 그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Fire Protection and Rescue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분야가 상당히 별도 관리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FEMA가 그 우리나라 이제 국가안전처가 생기면 FEMA 기능이 상당히 이제 그 참고가 될 텐데요. 이따가 9.11 이후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이게 국토안전부라는 테러 방지를 포함한 매우 중요한 이제 부처를 만들고요. 그 안에 FEMA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는 이제 FEMA만 들어가 있는데 방금 토론자가 해주실 말씀을 추가로 해주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코스트가드 해양 경비대도 이 국토안전부 산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소방과 육지 분야와 그리고 이제 바다 분야가 있을 텐데 제가 이 자료에 FEMA는 그 바다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FEMA 기능을 일단 보시면 교통, 소방, 재난관리, 소득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재난 그 대응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부처의 업무 분장표가 만들어지고 그거가 FEMA가 코오디네이트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산은 국토안전부 예산이 GDP의 약 0.36%이기 때문에 일견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약 5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는 주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 예산, 안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9.11이 났을 때 직접 들어가서 모든 일을 했던 곳은 뉴욕 소방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뉴욕이 굉장히 이 대응 측면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게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업무 분장표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이 예산 범위 자체를 분류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부분입니다.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정책 방향을 이제 정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역할 및 책임의 명확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오늘 같은 국가 재정 운영 계획 내년에 이맘때쯤이면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관리 예산이 별도로 좀 발표도 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분해야 될 점은 아까 그 코폭 자체가 국제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 분류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전 예산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을 거고요. 이때는 하나의 기준으로 안전 예산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매우 다양한 그 재난 안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 다양한 그 단계별 그 예산을 잘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도를 일본을 많이 따는데요.
일본처럼 국토 분야, 보전 분야가 이제 그 안전 예산으로 크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전문가들과 여러분들의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점에서만 보면 1, 2조짜리 예산이 100억 단위, 1000억 단위 예산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면 작은 예산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예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기초 체력이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안전 예산.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아킬레스 건적인, 우리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배 자체의 관리 문제, 그런 것들이 그 안전 예산 전체와 함께 같이 가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큰 덩어리 위주로 가다 보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주목을 못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바람직한 것은 예산의 정책을 좀 리드해 주면 좋습니다. 또는 뒷받침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보신다면은 꼭 필요한 안전 예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전체 규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예산 확정 그 노력은 양쪽이 다 해야 되는데요. 중앙 정부는 우선 안전 그 관리해야 되는 안전 예산을 우선 잘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안전 예산과 관련된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 정책 목표에 달성되까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해줘야 되고요.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국가안전처와 예산과 기능 면에서 잘 연계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그 중요한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안전 분야에 대한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더 많은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규모가 아주 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이 돈은 좀 안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세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저희들 분석한 자체 자료에 따르면은 이 세금이 현재 현존합니다만 충분히 그 자체만으로도 그 투입이 안 되는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게 5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영화관에는 1000원 문화진흥을 위해서 1000원을 내면서 배 탈 때 1000원, 2000원이 아깝다라고 만약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이 사실은 다소 그 상반된 그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것 때문에 돈을 내야 되냐는 그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본다면 다른 분야가 줄어들더라도 이런 분야는 조금 더 부담이 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식은 뭐 다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처가 국가안전처에 예산을 제출을 하고요. 관련된 예산을 국가안전처가 검토를 해서 최종 결과 기재부에 제출을 하면 기재부가 편성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전 예산이라는 개념이 확보가 되고 나면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심층 평가랄지 자유평가 등을 통해서 제도의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은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결국은 이 국가가 하는 이 재난안전 예산 자체도 분류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나온 것들 또는 금년도 집행계획에 나오는 숫자 또는 재정전략회의 때 발표하는 그런 안전예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달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송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숫자들이 그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였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발제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우리나라는 총 지출을 이제 12개 주요 분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질서 및 안전입니다. 이 공공질서 및 안전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설명대로 유엔이나 OECD, IMF 등 이제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그 예산 중에서 기능별로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서제션돼 있는 권고돼 있는 안 중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한 겁니다. 그 퍼블릭 그 오더 앤 세이프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공질서 안전 속에 이제 그 법원이라든지 경찰, 검찰, 해경, 소방방재청 이런 그 기관의 예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그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 또는 SOC, 농림 등등 다른 분류에 해당되는 그 사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 그 들어가 있는 농림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중에도 재해와 관련돼 있는 그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그 국토부 사업 중에도 그러한 그 안전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사업들이 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을 다시 안전 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게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곤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국제기구가 정해준 또는 권고한 그 공공질서 및 안전에 해당되는 그 기관의 예산만을 지금 카운팅해서 그게 지금 15.8조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럼 그 15.8조 중에서 아까 발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재난관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재난관리가 아니라 말하자면 소방방재청 예산입니다. 소방방재청 예산이 1조 어라운드 정도 되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이 각국에 있는 그 예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분류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 때문에 숫자들이 조금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 또는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히 정해준 규정한 그런 국제기구나 뭐 법령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예산을 저희들도 지금 당장 얼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예산이 어디까지가 재난안전예산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인식하에 그 관계 전문가와 그다음 부처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기준을 정하고 어떤 사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새로이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아까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을 사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안전처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국가안전처 소관 예산은 현재 안행부의 안전본부, 그다음에 해경에서 넘어가는 해양경비라든지 방제 같은 그런 예산들, 그리고 현재 소방방재청 예산, 그리고 해수부에서 넘어오는 VTS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자기들이 국가안전처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타부처 예산의 경우에도 안전이나 재난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다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렇게 개정안을 지금 입법 예고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언뜻 말씀하셨는데 재정전략회의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다른 그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숫자를 별도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은 해보았습니다만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전이나 재난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게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재정전략회의 때는 별도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고, 현재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쓰는 숫자는 15.8조 원을 쓰고 있다는 그 말씀을 첨언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사이버 쪽에는 뭐 그 예산 어려움 없습니까?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한 1, 2분에 예, 끝내주시죠. 뭐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이나 이쪽 관련된 예산은 홀수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저희 쪽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틀림없이 이제 사이버 쪽이 아니라 이제 국가안전처도 전 비슷한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저희 쪽에서 큰 사고는 홀수년에 항상 생겼습니다. 2007년에도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요, 2009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2011년에도 있었고, 13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예산이 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는 예산이 다시 팍 줄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주로 어떻게 그 예산을 소진하나 이렇게 보시면, 주로 저희는 그거를 어떤 계속 연속된 사업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을 줄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시설이나 설비를 사서 일회성에 끝낼 수 있는 사업밖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시설이나 설비를 써야 되는 인력과 그에 대한 운영비, 이런 기타 대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고를 대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만큼 많아야 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안전, 이게 예산 사업이나 안전을 대할 때 이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사고 하나도 안 났다고 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산을 저희가 설명하면, 아니 사고도 안 나는데 뭐 예산을 투자하면 안 할 거 괜히 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설명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새로운 사업에 이런 어려움, 이런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것들이 예상되고 이런 위협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잘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동안 이런 걸 대비를 못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제 뭐 그렇지만 예산은 어쩔 수 없으니 이제 늘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을 주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비슷한 숫자로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또 하나 우리 발제에서 나온 것 중에 그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제한 사항에 보면 이 중앙 정부 예산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지역 자원시설세,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대하고 확대할 것이냐,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우리 김정은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 국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존의 안전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 특별교부세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주요 재원인데, 한 1조 원 중에 시책 재원은 5천억 정도 있고, 한 5천억 절반인 재예방, 재복구 관련해서 5천억 원을 모든 배분권을 앞으로 출범할 국가안전처에 권한을 넣고, 또 기획조정부도 상당히 통크게 판단해갖고 사전 예산 협의권도 흔쾌히 협의돼서 관련 법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우리 김종훈 박사님께서 아까 발표해 주시면서 이제 지역 자원 시설세를 좀 늘려서 소방 분야에 투여를 하면 어쩌냐, 상당히 아이디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현재 이 재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지역 자원 개발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환경보호 개선 사업에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쓰고 있고, 그러면 소방은 한 3분의 1 정도죠. 1년에 그것을 한 8천억 정도를 걷습니다. 원자력 시설 등과 관련해서 한 1,000억 정도, 한 7,800억 정도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재산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기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신 뭐 극장을 이용한 사람들, 문화시설을 이용한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겠다. 안전을 담보받으려면, 안전을 자기들이 확보하려면 규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그 재원을 부담할 어떤 용의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좀 검토하면 있겠다. 2012년 기준으로 이 소방 관련해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자원 시설 전체로 한 8천억밖에 안 되니까 이 재원 자체도 지역 소방을 하는데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라든가 뭐 등록세 받는 일반 재원으로 부족분을 이 소방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부분 장비 구입이라든가 핵심적인 장비 구입할 때는 그 매칭이 가더라도 어떤 국비를 좀 지원하는 그걸 좀 확대했으면 쓰지 않냐,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우리 국가 재난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 수준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한 대한민국 또 우리가 그 안전한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토론에 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토론회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